KT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노린 전례 없는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액결제 사기를 넘어서 해커들이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첨단 범죄 수법이 동원되면서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에서였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그날 아침 6시 40분쯤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던 김 씨에게는 악몽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카카오톡이 갑자기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로그아웃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휴대전화를 확인한 김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상품권 49만 5천 원이 결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마치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평소 온라인 결제를 할 때 반드시 오는 인증 문자나 결제 확인 문자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결제를 하면 바로 인증 문자나 결제 문자가 오는데 지금 사기를 당한 경우는 인증 문자도 안 왔는데 다 결제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사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같은 지역에서 연이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며칠 동안 총 62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씩 모두 1,700여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26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KT 가입자였으며 전원 광명시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피해 양상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노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범행 수법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해커들은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모바일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내갔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범행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노려 들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사는 이모 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1일 밤과 2일 새벽 사이 이 씨는 문자 메시지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1일에 2건, 2일에 8건으로 총 10건의 문자가 왔는데 모두 소액결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스팸 문자로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오는 문자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KT 앱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결제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3시 12분 상품권 구매로 29만 160원이 결제되었고 곧이어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명목으로 9만 5,400원씩 두 차례 더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48만여 원이 결제된 것입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요청권까지 금액을 합치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결제 요청이 승인되었다면 피해 금액이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씨가 평소 온라인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아서 소액결제 승인 한도를 5만 원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소액결제 피해와 함께 이 한도가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사기를 당해도 5만 원 정도 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100만 원까지 가능한 범위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안전장치가 무력화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씨는 피해를 당하기 바로 전날 경기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소화동은 KT 소액결제 피해가 처음으로 대거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특정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표적이 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경 그는 112라고 표시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장이 불법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바로 끊었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112 번호로 온 전화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용이 이상해서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고물품 거래 계정이 2030년까지 정지되었고 하루 뒤 KT 앱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시간 이달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KT MyKT 어플로 들어가 봤는데 제 실시간 이달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 넘게 결제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12 전화가 왔던 날 오후 1시 3분부터 1시 36분 사이에 5번의 분할 결제가 이루어져 총 99만 5천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불과 33분 사이에 이런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남성의 아내도 같은 날 오후 2시 19분에 26만 원이 소액 결제되었습니다. 아내는 결제 취소에 성공했지만 남성은 취소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증을 한 적도 없고 스미싱 문자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피해 결과가 달랐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KT 측에서는 분명히 인증 문자를 보냈고 본인이 입력한 것으로 전산에 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황당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뷰에서 KT 측에서는 분명 저한테 인증 문자를 보냈고 제가 입력한 걸로 자기는 전산에 뜬다 이렇게 말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와 피해자 사이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천에서는 이 부부를 비롯해 총 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21일에 벌어진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지난 1일과 2일에 소액결제 피해 사례 5건이 추가로 확인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가 수도권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7분에 네이버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 3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기계 안내 멘트였고 몇 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상품권 결제 알림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곧바로 결제를 취소해서 피해는 막았지만 눈앞에서 3만 원씩 15차례 분할 결제가 이어지면서 수수료까지 49만 5천 원을 털릴 뻔했습니다. 김 씨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영등포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낮에 발생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는 해커들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광명 61명, 금천 13명, 부천 5명, 과천 5명, 영등포 1명 등 총 85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5,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국 신고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전체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였고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이 스미싱 문자를 확인하거나 악성 링크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처음에 KT는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4일 언론에 첫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도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KT는 마치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KT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의 자체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KT가 가입자들의 통화 이력을 조사하던 중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이력인데 연결된 기지국 아이디가 KT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KT가 특정 지역에 5개의 기지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화 이력 조사에서는 기지국이 6개나 나온 것입니다. 기지국 하나는 해커들이 만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KT 기지국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KT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기지국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몰래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불법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사설 기지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가상 기지국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접속되고 고유의 가입자 식별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당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가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소액 결제 사태가 특정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것도 이런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해커들이 특정 지역에 가상 기지국을 설치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머무르는 KT 가입자들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이런 해킹 방식은 국내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나 보던 초유의 사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통신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 보안 체계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방식의 해킹은 가상 기지국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동식 범죄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KT 조사 결과 미상의 기지국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소액 결제가 이 미상의 기지국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KT는 결국 어제 저녁 7시 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KT는 지난 7일과 8일 저녁 사이에 과거의 침해 사고 흔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 첫 사건이 발생했다면 KT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KT의 보안 시스템과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해커들이 마음대로 시스템을 이용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KT는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24시간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며 늑장 신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 동안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 자체는 빨랐을지 모르지만 해킹 자체를 감지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KT는 구체적인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자기들만 주장하면 안 된다며 나중에 만약 원인이 KT가 제공한 것이 되어버리면 KT는 확인 안 한 책임도 있고 실제 발생했는데도 신고 안 한 책임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의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KT의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어젯밤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공격 방식이 이례적인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14명의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도 전례 없는 범죄라고 인정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이런 유형의 범죄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체, 상품 판매 업체의 자료를 확보해 범행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정보를 알아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킹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지역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서울 금천구, 과천, 부천, 영등포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해커들이 가상 기지국을 이동시키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광명에서 시작된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인접 지역으로 피해가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는 해커들이 체계적으로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정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인증 문자나 결제 확인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것은 해커들이 통신망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인 해킹이라면 피해자에게도 문자가 갔을 텐데 그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액결제 한도가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 것도 단순한 개인정보 탈취를 넘어선 시스템 해킹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5만 원으로 설정해둔 한도가 10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신사의 시스템 자체에 침투해서 설정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범행 시간대도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은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모니터링도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어 범행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해커들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범행 시점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커들이 선택한 결제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온라인 상품권이나 모바일 교통카드 충전 등은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들입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세탁할지까지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제 금액도 49만 5천 원이나 99만 5천 원 등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것도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피해 발각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커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특히 과천에서 피해를 당한 남성의 경우를 보면 112 전화가 온 날 오후 1시 3분부터 1시 36분 사이에 5번의 분할 결제가 이루어져 총 99만 5천 원이 결제되었는데 이는 불과 3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수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KT는 이번 사태를 받아 선제적으로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고 비정상 결제 감지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이 사실이라면 이는 통신망 보안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결제 한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다른 방식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면 소액결제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미싱에 의한 악성 앱 감염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가상 기지국을 이용한 해킹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스미싱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통신사의 보안 시스템이 이런 정교한 해킹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 달 동안 해킹이 진행되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통신망은 실시간으로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기지국이 한 달 동안 운영되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통신 보안 체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가상 기지국이라는 새로운 해킹 방식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실험실에서나 보던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생소한 방식이었지만 해커들은 이미 이를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보안 기술이 해커들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상 기지국 기술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의 공격에 대비한 보안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따라서 적절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 사건 발생 후 대응 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KT는 처음에 해킹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인정했고 정확한 피해 규모나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늑장 대응은 추가 피해를 막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통신사가 해킹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통신사나 관련 업체들도 비슷한 공격에 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통신망 자체가 해킹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공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 소화동을 방문했던 금천구 거주자가 피해를 당한 것을 보면 단순히 특정 지역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방사능 오염 지역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 결제 한도를 평소에 낮게 설정해두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즉시 통신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KT 가입자들은 당분간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계정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사와 정부가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 기지국 같은 새로운 해킹 방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안 시스템은 주로 기존에 알려진 공격 방식에 대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시스템도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가짜 기지국이 운영되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미세한 이상 징후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통신사들의 보안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법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첨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기관의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들도 이런 유형의 범죄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해외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통신사가 해킹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피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사용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걱정해서 해킹 사실을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나 카드사에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고 환불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통합적인 피해 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번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를 이용한 다른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기지국 같은 공격은 개인이 직접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징후를 주의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신호 강도가 불안정하다면 가상기지국에 접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널리 알려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사들 간의 정보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KT 가입자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통신사에서 발견된 공격 방식이나 해킹 기법에 대한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과 공유해서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적인 대응 방안도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접속하는 기지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가상 기지국을 탐지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결제 시스템에서도 이상 징후를 더 정교하게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정교하고 위험한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커들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상 기지국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방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5G나 6G 같은 새로운 통신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보안 취약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보안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 체계도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십만 원이 빠져나간 충격도 크지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되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 통신사와 정부는 이들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사이버 보안이 더 이상 IT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보안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교하고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적절히 대비한다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조금 더 감사하겠습니다.